안녕하세요, 본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주식일시 당첨자분인데 반갑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있는 사무실로 오신 건데 보통 키움증권을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키움증권 기준으로 대표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탑다운의 방식으로 시장을 보려면 우리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으로 한번 간단한 세팅부터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어느 시장이죠, 현재? 이창이? 네, 코스피. 코스피 시장이죠. 코스피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동평균선이에요. 네. 그러면 5일선의 이동평균선과 120일선의 이동평균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단기고 저기 장기고. 그죠. 상대적으로 얘는 단기고 네. 얘는 장기고. 그러면 시장의 하루하루의 등락이나 이런 거 말고 앞으로의 방향성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삼을 때 단기 쪽의 기준을 삼을까요? 장기 쪽의 기준을 삼을까요? 장기 쪽. 장기 쪽의 기준을 삼는 거죠. 그러면 장기선만 설정이 되게 이렇게 놓고 한번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현재 오늘 실시간으로 오늘의 지수가 2554예요. 네. 근데 61선과 121선만 남겨놓고 다 지워놨죠? 네. 그러면 기준상으로는 역배열이었던 61선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이 121선을 들어 올리기 시작할 때쯤부터 우리는 시장이 좋아지려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쯤이잖아요. 이게 2023년 초기예요. 2022년 12월에서 1월달. 그러면 차트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2500에서 단기적으로 한 달 동안에 2200까지 밀었죠. 근데 그동안 61선과 120선은 점진적으로 둘 사이 간격이 좁혀들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정배열 완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단기에 대한 등락은 이렇게 급변하는데도 중장기의 방향성은 60일은 석 달, 120일은 6개월. 장기 방향성이니까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었다? 좋아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부터 코스피 시장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아니면 물량을 좀 더 늘린다거나 이랬을 타이밍이면 확률적으로 코스피 시장에 잘 대응을 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여기 9월이죠, 9월. 이때 보니까 좋았던 시장의 장기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났어요. 그러면 데드크로스가 난 시점보다 아주 전부터 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냐면 장기평이 꺾이고 있구나. 역별이 나겠구나. 그걸 벌써 한 달 전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끌고 왔던 에너지 중에 아주 일부는 여기서 한번 차익을 일부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내고 다시 한번 장기 이동 평균선이 좋아지는 시점을 기다려야 되는 지금이라면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되죠. 6연속 음봉이 나오고 오늘 양선이 떴어요. 그러면 쭉 빠지고 있는 와중에 61선인 이 초록색은 121선 이동평균선과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원리상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죠. 61선의 기울기를 대략적으로 연장을 해볼게요.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121선의 기울기를 대략적으로 연장해보면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앞에서 경험했던 이 자리가 되겠네요. 앞으로 이 자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형성이 되고 단기의 등락이 이렇게 차츰차츰 완화가 되면서 장기 평선 위에서 딱 지지가 되고 버틴다면 올해의 고점인 이 자리가 2024년도의 최고점 자리라고 함부로 말하기 힘들죠. 중장기 돌았고요. 그 다음 분기 실적이든 뭐든 한쪽에선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다. 막 말 계속 나오겠죠. 하지만 데이터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면 그렇게 말하는 수많은 뉴스나 사람들의 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와 돈의 흐름이 나타내는 이 차트의 모습과 둘 중에 뭘 믿을 것이냐. 최소한 이 앞에 앉아있을 때는 귀를 닫고 데이터를 믿어야겠죠. 그래서 침체가 와서 지금부터 어떻게 뭐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말을 들었다면 데이터상에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첫 번째는 항상
데이터를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팅 같은 것들을 완성시켜 놓고 남들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러면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다른 나라는 이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럴까라는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쓰이는 게 해외 지수 차트겠죠. 1대1로 요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뭐를 기준으로 잡았죠? 장기. 그렇죠. 60일과 120일. 네. 똑같이 여기도 두 개만 남기고 한번 지워볼까요? 이거 지금 어느 시장이죠? 나오죠. 미국 시장의 가장 최근의 중장기 정배열은 작년 연말쯤부터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그 전부터 이렇게 강세를 계속 띄우면서 그 전에 전고점을 부시고 올라가면서 배열까지 정배열이 있었어요. 얼마나 강한 시장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우리는 아직 돌지도 못했는데. 근데 여기서 역배열이 난 뒤에 주가가 끌어올려지면서 여기서 정배열이 날 때까지 한 달, 보름 정도 걸렸죠. 네. 이게 장기 방향성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아. 만약에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다고 갑자기 이게 꺾여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반등해주면 점차적으로 계속 붙어나가서 우리가 기다리는 중장기 방향성을 나타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고, 나스닥이에요. 중장기 방향성만 보니까 최근의 움직임이 똑같네요. 그 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똑같네요. 요 둘 선에만 포커스를 두고 보니까. 니케이는 일본. 여기도 중장기 방향성의 정배열이죠. 네. 훨씬 더 전고점까지 뚫고 올라가는 아시아 시장 내에 가장 최고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과 우리나라 비교했을 때 어디가 이겼죠? 미국. 네. 니케이랑 코스피랑 비교했을 때 어디가 이겼죠? 니케이. 그쵸. 네. 대만 눌러볼게요. 대만과 코스피랑 비교하면 대만. 유럽의 대표적인 독일 지수 우리나라보다 강하네요. 네. 그 다음 중국 중화권의 상해종합. 안 좋네. 우리나라보다 많이 약하네요. 홍콩, 항생 약하네요. 그러면 북미 쪽보다 일단 아시아가 약하고 네. 아시아 내에서도 일본이나 대만 가권이 강하고 네. 그 다음 우리가 한 중간 정도 중화권인 상해종합과 홍콩 이쪽 라인은 하위. 그리고 우리는 딱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네요. 그러면 앞으로 가장 좋은 베스트 그림은 미국의 다우존스나 나스닥은 현재 추이를 어느 정도 유지해주고 우리는 중국의 영향도 받잖아요. 네. 상해종합은 튕겨 올라오고 부양책이 힘을 받으면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같이 중간에서 힘이 강해지고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죠. 이런 데이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완전히 주식을 접고 도망갈 때인가요? 아니죠. 네. 그리고 더 쉽게는 대장부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식 침체 오긴 올 것 같은데 오면은 내가 100% 먹고 20% 토해내고 80% 익절하고 도망갈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은 아주 교묘해서 우리 개인들이 생각하는 걸 언제나 비웃듯이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아직은 침체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부터 걱정할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은 대표님 책에도 나와 있는 산업 리포트를 꾸준히 읽으세요. 그렇죠. 자동차가 지금 산업이 좋습니까? 현대차나 기아의 움직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네. 산업 리포트를 꾸준히 읽으시면 잘 팔리고 있다, 못 팔리고 있다. 지금 못 팔리고. 그렇죠. 그런 내용들 우리가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산업에 대한 특징도 알아낼 것이고 산업에 대한 특징을 알면은 왜 반도체는 가장 안 좋을 때 모아두고 너도 나도 좋을 때 팔아야 되는지, 왜 이런 사이클 산업인지 이런 것도 이해하게 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종목부터 개별주까지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은 남들한테 흔들릴 리가 없죠. 네. 차트는 내가 볼 줄 알고 재무제표 갖고 있으면 죽을 만한 재무제표는 처음부터 필터를 통해서 안 받고 정보 분석 현재 시장에서 어떤 산업이 좋다고 백데이터로 산업 리포트에서 읽었고 종목을 봤더니 진짜로 그쪽이 좋아지고 있고 하면 그쪽에 포커싱을 하는 것도 시장 투자자로서 맞는 방식인 거죠. 종목으로 넘어가면 이제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세팅이 안 된 차트예요. 근데 우리는 세팅을 크게 하지 않고 기본 데이터로만 또 읽어볼게요. 네. 아까 우리 중장기 어디로 기준 잡았죠? 60하고 120. 그렇죠. 네. 삼성전자 눌렀어요. 쭉쭉쭉 떨어졌죠. 네. 근데 중장기는 벌써 여기부터 정배열. 정배열. 그렇죠? 중장기는 방향성. 단기가 밀어 내려와도 얘네가 크게 깨지지 않으면서 돌아 나가면 다시 정배열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상태. 거꾸로 딱 눌렀어요.
중장기 완전 역배열. 그러면 이것들을 다 이기고 아까처럼 뒤를 연장해 볼게요. 많이 떨어졌다, 덜 떨어졌다, 여기보다 여기가 싸졌다. 이런 거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60일이 언젠가 떨어지는 걸 천천히 횡보하다가 그동안 얘는 더 장기선이니까 떨어지고 있겠죠. 그러다가 얘가 도니까 얘도 언젠가 돌겠죠. 네. 그리고 얘가 거꾸로 올라가면 이걸 우리는 아까 시장 지수에서 말한 중장기의 정배열. 그동안 이 주가가 61선 등락도 하고 121선도 등락도 하고 이러면서 이 밑에다가 만약에 수급을 세팅을 해놓으면 네. 외인이나 기관들은 수량이 올라가고 개인들은 올려붙이면서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 근처에서 드디어 이 종목을 어떻게 내 포트폴리오 내에 편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비중은 얼마로 할 것인가 산호 리포트 그 당시에 봤더니 드디어 2차 전지가 적자 기조가 사라지고 흑전으로 돌기 직전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3박자로 딱 자리를 잡는 거죠. 현재 데이터는 이 한 칸이 한 달이거든요. 네. 언제 이게 저 상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시간은 돈이다. 무한정으로 우리가 한 달 한 달 현금이 계속 공급되는 구조라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가지고 있는 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의 방식인데 저거는 기회비용이 엄청난 구간을 지나갈 것 같아요. 지금보다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그때 가서 보자고요. 카카오 중장기 어떻게 됐죠? 탁 하고 네. 붙었죠. 아, 그죠? 단기선들은 벌써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겠죠? 네. 설정은 안 했지만 네. 연장해 볼게요. 61선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깔릴 것 같아요. 121선도 아주 15도보다 안 되는 기울기로 이렇게 깔릴 것 같아요. 그러면 얘네가 부딪히고 올라가고 부딪히고 올라가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만들었고 둘 사이의 이격도를 벌려나갈 것이다. 이 상태에다가 금리선을 까맣게 해서 이렇게 넣어줄게요. 저게 보조지표 중에 금리라는 걸 대입한 거예요. 차트에. 고금리 환경이 되면서 인터넷 환경 라인들, 게임이나 건설, 부동산 이런 애들이 고금리 환경에 노출되면서 많이 안 좋았어요. 2024년도에 몇 번의 인하가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인하가 일어날 줄은 알아요. 그죠? 그러면 고금리 환경에 마이너스 라인에 있었던 섹터가 그 금리에 대한 환경이 변화되는 초입에 반등하는 게 이상한가요? 안 이상하죠. 아주 정상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이때 당시에 코로나 터지고 저금리 기조를 오랫동안 유지했죠. 네. 근데 여기부터 중장기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뭐가 일어났냐면 첫 금리 인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바로 깨지죠. 그리고 역배열이잖아요. 네. 한 번도 사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러기로 기준을 잡았어요. 크게 생각하면 코로나 이후에 큰 자산이 거품이 일어난 시기 빼고라면 여기 초입에 한 번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한 번에 요 두 번의 자리를 첫 번째는 트라이 했다가 바로 나가고 두 번째는 지금 트라이 하고 있는 중 그러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기회비용도 우리는 살렸고 내 전체 포트폴리오의 비중도 갑자기 이런 애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서 자동적인 시장 동향에 따른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무슨 종목이죠? 삼성 SD. 중장기가 어디부터 돌았죠? 이지점. 그렇죠. 7월. 네. 2023년 7월과 8월 사이에 나는 중장기 돌았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이후에 주가가 여기도 가고 하면서 변동성이 컸죠. 네. 근데 방향 한번 돌리더니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죠? 좀 상향. 유지하고 있죠. 그 상태에서 이런 자리 보면은 전고점도 돌파해서 터가고 그래서 방향성을 나타내는 걸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을 때는 사람마다 진짜 세팅하는 방식이 너무 많이 다른데 가장 기초 데이터인 중장기의 방향성을 볼 수 있는 이평선을 먼저 보고 들어가자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좋았다가 깨지는 국면도 내가 눈치를 챌 수 있고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국면인데 주위에선 좋다고 이야기 안 하는 그런 늑대와 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 시기에도 남들보다 빠르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빨리 벌고 싶은 게 당연한 아주 대다수의 마인드인데 네. 시장이 만약에 그렇게 녹록했다면 다 부자일 거예요. 그죠? 그쵸. 그래서 나만의 무기를 몇 개를 계속 강화하면서 약간 이제 함정에 안 빠지고 중심선만 꾸준히 가다 보면 자동적으로 나만의 스노우볼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잠깐 이제 판서를 하면서
개별적인 이야기 몇 개만 더 해보죠. 네. 대표님 책 읽어보셨나요? 네. 그럼 첫 번째 나왔던 책은 요거 삼박자 투자법 네. 이런 책들이죠. 삼박자가 뭐죠? 가치, 재료, 가- 차트인가? 아,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차트. 네. 통일해 볼게요. 네. 가치는 이제 재무로 그냥 통일할게요. 아, 네. 그 다음 재료는 정보로 통일. 여기는 차트 그대로. 네. 이게 삼박자인데 게임 해보신 적 있어요? 아, 네. 패시브 스킬이라는 게 있고 액티브 스킬이라는 게 있어요. 패시브는 내가 뭔가를 안 눌러도 항상 그 스킬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아, 보호막처럼. 아, 액티브는 내가 그 공격 스킬을 눌러야 그게 작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패시브 스킬은 익히는데 그 대신 시간이 오래 걸려. 그게 아. 주식으로 끌고 들어오면 리포트를 맨날 읽으래요. 책을 맨날 보래요. 다트 들어가서 기업 분석을 하래요. 무슨 일을 하는지 매출 구성을 알래요. 그런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액티브 스킬은 뭐냐면 패시브 스킬이 그렇게 깔린 상태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생각했더니 지금은 이걸 해야 될 때야. 딱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뭐 가령 뭐 MSCI가 지금 언제니까 요 종목을 지금 액티브 스킬을 누를까 말까 고민하는 거. 근데 평소에는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차트에서 패시브 스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가장 이제 보통의 지표를 세팅해 놓고 읽는 방법. 두 번째, 보조하는 지표를 조금 더 써보는 방법. 세 번째, 블라블라블라. 네 번째, 뭐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제일 중요한 대전제가 있어요. 기준을 만들고 지켜나갈 것이냐. 이거예요, 이거. 우리 방금 HTS에서 60일과 120일 기준으로 잡았다면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해놓고 현실은 따르게 누르고 있는 거지. 60일과 120일이 역배열인데 버튼이 눌러가고 있어. 왜? 오늘 뭔 뉴스가 나왔으니까. 옆집 사람이 사라 그래서. 그 사람 주식 잘한대. 근데 기준을 봤더니 내 거상에서는 안 맞아. 하지 말아야지. 근데 왜 이게 어렵다? 사람이니까. HTS 앞에만 딱 들어가면 우리는 T자 성향, 극T 성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삼박자 중에 요거 하나 잠깐 이야기하는데도 지금 30분 걸리잖아. 이게 단시간 내에 되겠냐고. 시간을 들여서 꾸준히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왜냐면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에 길어야 30분. 그 대신 조금 더 꾸준히 정도만 해도 1년이 걸릴게야 2년 걸리더라도 할 수 있다. 근데 사람이잖아. 강제성을 동원하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아. 대다수의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끌고 가는 거라고요. 밀어주면서. 이게 한번 2번 돌리고 3번 돌리면 거의 돌부처가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든 차트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기준이 다 생겨버려서 고착화된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면은 주식에서 나한테 큰 피해를 입히기 진짜 쉽지 않을걸요. 그 단계가 됐는데 내가 큰 피해를 입는다면 그거는 뭔가 다른 짓을 한 거야. 그거밖에 설명할 수가 없지. 그대로 또 살짝 내려오면 정보래요. 제가 이거를 지금 몇 년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한테는 이런 거예요. 패시브 때처럼 된 거예요. 하루를 쌓았는데 그 다음 한 달을 했는데 12달을 했는데 이거를 곱하기 7년, 8년을 한 거예요. 그럼 난 하루에 딱 하나만 깨달아도 패시브 스킬이 이만큼이 쌓인 거죠. 정보 분석도 노력이다. 일회성인지 반복성인지 아니면 유지성이 있는지만 파악하는 걸 꾸준히 익혀나가시면 된다. 오늘 하나만 건지면 돼. 여러 개 건질 필요도 없어. 재무. 뭐 재무 100점인 주식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재무만 보면 100점이야, 이 회사는. 근데 차트를 봤더니 역배열이야. 곱하면 결과는 뭐예요? 마이너스. 하지 말란 소리네. 그럼 이거는 재무 정상적인 회사를 보고 있다가 차트가 플러스 값이 되는 초반에 하면 되겠네. 끝. 근데 사람들은 항상 이때 관심을 많이 갖다가 이게 여기까지 가는데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게 가치 함정. 가치 투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의 방식인 거잖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는 진짜 외롭고 고달픈 싸움이라서 그것들을 이겨낼 만한 평소에 단련이 되신 분들은 할 수 있고 내가 그게 아닌 분들은 진입했다가 퇴장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가치 투자 베이스, 가치 베이스가 안 깔려있으면 안 보시는 분들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데 그분들은 거기다가 모멘텀만 살짝 넣어주면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가치 베이스 잘 보는데 차트도 얼추 보는데 정보까지 이제 조금 더 보는 단계가 되면 지금까지 등한시했던 거를 조금 더 본다면
확률은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돈 벌려고. 뭐 학자가 되려고? 아니요. 돈 벌려고. 돈 버는데 도구들인 거예요. 차트 도구, 정보, 재무 도구. 그래서 재무는 필터를 만들면 돼요. 요거 통과 못하면 보지 마. 정보는 지금의 시장 중심에 있네 없나. 차트는 역배열 보지 마. 그래. 자, 여기서는 역배열 보지 마를 이해했죠? 근데 마트 가면은 가장 싼 거 고르고 2+1 고르고 막 이러잖아. 그게 나를 여러 개 사기 위한 상술인 거야. 중국 가전 살 거예요? 삼성 거 살 거예요? 삼성 거 살 거잖아요. 가전은 우리나라, LG, 삼성. 근데 왜 여기는 맨날 중국 주식을 사고 있냐고. 이런 개념인 거야. 이렇게 할 거라고 정해놨어. 이렇게 안 하면은 인간의 심리상 마음대로 할 거니까. 그래서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이번 좋은 기회에 저희랑 만나게 돼서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꾸려갈 거니까 골격, 원리, 로직, 공식 이런 것들을 하나씩 체득하는 시간.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이 주식이 시장의 중심이다, 핫하다. 아무 의미 없다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핫한 주식을 할 수 있으면 돼. 그때 당시에 좋은 주식을 하면 되는 거고. 올해 진짜 돈 많이 버시고 거기에 다들 끌어주고 밀어주는 도움되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이 꾸리는 아주 좋은 이벤트에 우리 꿈꾸는 오로라님이 딱 당첨이 돼서 이 자리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얻어가는 게 있어야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2024년도에 저희를 만났지만 2025년도, 6년도, 7년도 꾸준하게 저희랑 같이 한번 같은 방향성을 그리면서 자동적으로 돈이 따라오는 경험도 하시고 그러면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오랫동안 건강한 주식 매매도 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오로라님, 오늘 우리 몽당현 필름과 이렇게 배우는 시간 가졌는데 좀 어떠셨나요? 머릿속에 어지럽게 있던 것들이 그냥 한 줄로 딱 펴지면서 명확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세무사 스터디 우리 이제 2월 달부터 함께 하게 될 건데 잘할 자신 있나요? 네, 열심히 배운 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을 세우고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정립을 하는 걸로도 저한테는 큰 힘이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